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자 방송 때 교수님의 상태를 접하신 우리 애청자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셔서 한잔하셨기에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나 궁금해하십니다. 비밀이고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제 책을 내주신 출판사 대표하고 만나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못 먹어본 걸 먹었어요. 마카롱이라고. 우리 김 PD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마카롱이라는 과자를 먹고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 교수님 심경이 급반전하시는군요. 당이 워낙 부족하다가 몸에 흡수되면은 기분이 업되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그러면서 또 삶의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아쉽죠. 세상 살면서 관계의 자산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예. 좋은 사람을 일상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그런 친구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친구가 떨어져 나가서 나중엔 아내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신 것 같아요, 교수님. 심야에 횟수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드시는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의 닭, 소, 돼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온통 뜨겁게 했던 게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뒤지다가 이번 주에는 가축과 동물, 그리고 농업 문제에 좀 집중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총리가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하는 것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얘기했던데, 예.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먹을 것 가지고 장난 정도가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물의 기본적인 본능을 파괴하는 걸 넘어서 인간성 자체까지도 위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김 PD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을 낳는 산란개라고 있잖아요. 예. 산란개가 크는 닭장 넓이가 A4 용지 한 장 넓이라고 합니다. 박삼표 선생이 쓴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괴로운데요. 예. 그중에 일단 한 구절 먼저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비좁은 공간에서 자라는 닭들은 1950년대의 닭들보다
3배나 빠르게 자라는 데 비해 사료는 3분의 1밖에 먹지 않는다. 그야말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닭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사육시설이 아니라 병동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닭 10마리 중 9마리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4마리 중 1마리는 뼈 관절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얇은 다리로 불어나는 몸집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게다가 닭들은 바닥의 닭똥더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일상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며 눈에서 나오는 진물 때문에 시력을 잃기도 한다. 끊임없이 케이지에 몸이나 얼굴을 비벼대는 바람에 피부 상태도 엉망이다. 밀집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이, 벼룩, 빈대, 진드기 등 온갖 기생충이 피부에 엉겨붙어 피부병을 일으킨다. 이걸 잡겠다고 또 살충제를 뿌리는데 당연히 살충제는 닭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네, 이 한 단락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계란 하나의 생산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병동과 같은 닭장에서 시름시름 앓는 온갖 질환을 달고 사는 닭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거나 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참 궁금해요. 깔끔한 계란 프라이 하나가 닭들의 모든 고통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책은 하나하나 따져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래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읽다 보면은 고기 먹기 참 힘들잖아요. 특히 미국에 생산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먹는다는 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지경입니다. 예. 비위생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산되는 과정 자체가 정말 반생명적이죠. 이 반생명적으로 생산된 걸 우리가 소비한다 보면은 우리도 그 과정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섬찟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고기도 잘 먹고 하던 친구가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짜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돼지를 품종 개량해서 고기를 대량 생산해내는 그 시스템을 보고서 그 혐오 때문에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은 더 힘들어할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조금만 뒤져봐도 몰랐던 게 너무나 많은데다가 우리가 소비하는 계란부터 시작해서 치킨까지 그리고 돼지고기 한 점, 삼겹살 한 점까지 소고기 한 점까지 어떤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선하게 그려지면서 차마 젓가락이 잘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야만적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애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도로 단축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짧은 기간에 살을 찌우고 알을 낳게 만드는 시스템이 그야말로 공장처럼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소의 경우를 보면은 소의 수명이 25년에서 보통 4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2, 3년 안에 비육으로 만들어낸대요. 큰 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소가 커봐야 300kg 정도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2배 이상의 무게를 짧은 시간 안에 찌운다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리고 병아리만 해도 그래요.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섬뜩한데 병아리의 부리를 잘라버린답니다. 아이고. 우리가 병아리 하면 그 병아리의 예쁜 부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리를 자른다 그럽니다. 이유인즉슨 닭들은 서로 쪼거나 이러잖아요. 먹이를 쪼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놀면서 또는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쪼기도 하는데 그걸 다 잘라버린다고 해요. 또 인간들이 제공하는 사료만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송곳니를 다 뽑아버리거나 분질러버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새끼 돼지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서로 젖을 많이 먹으려고 다투다가 엄마 젖에 상처를 내면은 그 유방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돼지들의 그 본능 자체를 다 거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야만성이
가축들에게 고스란히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그 폭력성이 아우슈비츠에서 행했던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동물들에게 대하는 방식들이 되게 인간을 대하는 방식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은 사납게 대하거나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간에게도 좀 사납게 대하고 매몰차고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꽤 자주 보는 편이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진돗개에 대한 손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의 유기적 순환을 얘기하는데요. 경종농업이란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은 당연히 이제 가축을 기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납니다. 이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키우면은 그게 칩과도 같았잖아요. 예.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죠. 예. 정말 가족 같았고 함께 일하고 정말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그랬던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녀오면은 바로 소 풀 뜯기로 가는 게 일이었고요. 돼지 먹이 주는 게 일이었고 돼지가 먹는 먹이라는 게 또 개가 먹는 먹이라는 게 사람들이 먹고 난 것들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예. 얘들의 분뇨는 다 걸음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순환이 가능했었는데 그 순환의 고리가 딱 끊겨버린 거죠. 그 이유야 간단 명료하죠. 자본의 탐욕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이 살충제 제조업체들이나 도축업자들 그리고 종자업자들 몬센토를 비롯한 얘들의 카르텔이 막강하게 이런 순환의 고리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인간의 심성까지도 표독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개와 돼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이 책에 따르면 오래전에 들은 얘기기도 한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자동차가 많겠습니까? 가축의 배설물이나 방귀가 더 많겠습니까?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이 들어있긴 하네요. 예. 가축들이 배설하는 방귀나 뭐 트림 이런 배설물들이 훨씬 더 지구 환경에 큰 오염원이 된다 그럽니다. 가이아라는 책인데요. 3C라고 해서 세 가지 C를 환경과 관련해서 주의할 거라 얘기합니다. 자동차와 캐틀, 가축이죠. 그리고 체인소라고 해서 톱, 숲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죠. 예. 가축이 중요한 환경 오염원이라는 거예요. 환경 오염도 옛날 같으면 그게 별스럽지 않았을 텐데 대량 생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 10,000마리를 키우면은 거기서 배설되는 이 쓰레기의 양이 인구 11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와 맞먹는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순환할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살충제 개량과 연결해서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상표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분 생각이 납니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참 하실 일도 많고요. 그간에 또 한국 수의사연대의 국장으로서 큰 일을 하셨는데 네, 많은 고생하셨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아서 지금 같은 때 참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 줄 그런 역할이 부여됐을 텐데 그분의 또 큰 자리가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이런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이 책이 나왔는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네, 우리 김용민 브리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의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박상표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농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제적, 교역적 측면 외에도 다른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농업은 농촌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 경제를 유지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완충해준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의 침체는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동시에 노동력의 고령화 및 질적 저하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저하, 농업 소득의 감소 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농업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환경적으로도 홍수를 방지하고 수자원을 함양하며 토양을 보존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아울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식량 주권과 다양한 사회 가치를 전해주는 교육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네,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MB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급하는 식량이라는 게 쌀밖에 없는데 쌀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물건 생산해서 팔고 쌀은 바꿔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소농업들을 다 없애고 대농업단지로 바꿔야 한다. 이런 철학도 뭐 또 아무것도 없는 짓들을 했고 그게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살충제 계란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박삼표 선생의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이 책 꼭 읽어보시면서 가축 복지의 문제, 그리고 이 소비의 윤리의 문제, 그리고 농업과 환경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살충제 계란 또 여파 때문인지 동물이나 식물, 농업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예. 이런저런 책을 빌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쌓아놓고 뒤적거리고 있는 중인데 착잡하네요,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고요. 동물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까? 식물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잔 카제즈라는 미국의 뛰어난 동물윤리학자라고 합니다. 예. 잔 카제즈의 동물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 PD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 저 경우에는 못된 짓을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새삼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 동물 행동학자나 동물 윤리학자들의 철학적 기반을 보면은 동물의 시선이나 관점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겠죠. 예.
이 책의 저자인 잔 카제즈도 동물 윤리학을 연구하면서 국제인권보호단체 엠네스티 있잖아요. 예. 엠네스티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동물에 대한 존중, 동물에 대한 예의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우월성은 물론이지만 인간의 한계까지도 동시에 포착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 책에 대단히 흥미로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윤리학자여서 그런지 철학적, 신학적 기반이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인간은 동물들 중에 신체적으로는 대단히 열등한 축에 속하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털도 없고 해서 대단히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질과 인간의 이성적 성질이 결합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은 이성이나 감성, 도덕성 측면에서 과연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가라는 질문을 해요. 하면서 제가 재밌는 예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프란스 드발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침팬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침팬지 집단을 모아놓고서 그들의 상호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 침팬지들은 모욕이나 호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모욕과 호의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면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골라준 날이면은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동료에게서 털 손질을 받은 침팬지는 그저 사이좋은 분위기에 젖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과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털을 손질한 침팬지에게 특별히 과일을 챙겨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침팬지가 폭력적인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했던 동료가 기꺼이 복수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처럼 모욕과 호의에 민감하다는 점을 통해서 감성의 측면에서도 인간이 우월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또 하나 흥미롭게도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언젠가 유한배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흰목걸이 감기 원숭이의 사례를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은 동료가 실험자에게 토큰을 주고 먹이를 얻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원숭이들이 자신도 토큰을 주고 먹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료 하나가, 원숭이 동료죠, 자기와 동일한 토큰으로 더 좋은 먹이를 받았을 때는 항의를 했대요. 왜 똑같은 토큰을 지불했는데 나에게는 맛없는 걸 주고 쟤한테는 더 맛있는 걸 주느냐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예. 또 이 원숭이들은 실험자가 동료에게 더 좋은 먹이를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을 때는 실제로 동료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게 배분이 이루어질 때는 이 흰목걸이 감기 원숭이도 물론 인간이죠. 실험자들에게 강렬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잔 카제즈는 동물적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성이나 감성이나 도덕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인간 못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연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종류들끼리는 탁월한 연민의 능력을 보여주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 있죠. 침팬지나 원숭이나 닭까지도 그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곤 하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동료들을 해코지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인간과 동물의 우월성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철학적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예가 동물 학대에 반대했던 그 철학자가 제러미 벤섬이라고 합니다. 제러미 벤섬의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폭군이 아니고서는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권리들을 동물들이 다시 획득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사실이 인간을 학대하고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리의 개수, 피부의 털, 꼬리뼈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각을 가진 존재를 학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외에 무엇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를 긋는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하는 능력인가? 사실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보다 더 이성적이며 대화에서 더 능숙하다. 그러나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이 차별을 정당화하겠는가? 문제는 사고하는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레미 벤섬은 동물 학대는 순전히 편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인종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이게 노예화 문제 관련해서 뭐 동등한 레벨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인종 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가 더 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낭만적으로 이 상상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동물들을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그 시선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실험동물 복지법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그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실험용으로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실험용 동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도 하는데, 실험을 하는 의사들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럽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은 원숭이를 실험 동물로 해서 소아마비 증상을 실험하는 어떤 학자는 대단히 원숭이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을 해주면서 실험을 한다 그러네요. 그 반면에 다른 학자는 이 동물들을 그야말로 가혹하게 대하면서 인간을 위한 실험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 군대나 어렵지 않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험용으로 동원되는 동물에게마저 이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잔 카제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한 예의는 그대로 인간에 대한 예의로 이어질 테고요. 그리고 동물을 존중하면서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지구에서 다른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죠. 예. 그건 아주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동물에 대한 예의, 뭐 동물권, 동물복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예의 차원까지 이 동물들이 이런 예의를 알아차릴까요? 네, 글쎄 모르긴 해도 반려동물을 기른 사람들은 일단 알 거고요. 감정 실험 같은 걸 보면은 동물들에게도 인간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깊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럽니다. 예, 예. 자기들끼리 대하는 방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마치 인간이 언어로만 사고하고 언어로만 말하는 것만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만 독단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 사실 동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동물들이 인간과 행복하게 살아갈 때 어쩌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인간 간의 관계 자체에 대한 제사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동물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의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인간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인간들의 행동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런 점을 통해서 동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고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도 수많은 다른 자연 환경 속에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고 사고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가 미미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품이 있어지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장카제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물권을 넘어서는 동물에 대한 예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책, 앞서 서두에서 노르웨이 작가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헨리크 입센이 있죠. 뭐 세계적인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크누트 함순이라는 아주 걸출한 소설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양질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 헨리크 입센 같은 경우에 인형의 집. 네, 그렇습니다.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까지 걸작들이 아주 많죠. 예, 예. 크누트 함순의 소설 중에서는 굶주림이라는 작품이 아주 뛰어납니다. 식민지 시대에 많은 작가들이나 독자들이 사랑했던 작품들이죠. 예. 자, 오늘 이 작품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살충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예. 예를 들면은 비디오 테이프. 요즘 CD도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예. 소형 차량을 타는데 요즘은 뭐 CD 플레이어도 장착돼 있지 않아요. 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제 기억 속에 선명했던 물건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생물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삶의 조건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설은 꿀벌이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SF식으로 그리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60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밤을 새워 단숨에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꿀을 못 먹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꿀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겨울에 기관지, 감기 꿀 없이는 해결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 김PD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제는 뭐 진짜 건강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서 참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생물학적 나이로 보자면 아마 제가 더 나이가 나갔을걸요? 교수님은 탁구도 하시고 운동도 즐겨 하시는데 부럽습니다. 당뇨가 있다면서 꿀이 괜찮은가 보죠? 안 좋습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먹고 참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느니 먹다 죽겠습니다, 그냥.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은 4년 만에 인류가 사라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예언이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들 하네요. 벌은 대단히 청결한 동물이라고 해요. 죽을 때가 되면 잠터를 떠나 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과 함께 사는 벌집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소설에 따르면 상당히 깔끔한 곤충인 모양입니다. 이 소설은 3개의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하나는 1852년 영국의 동물학자 윌리엄과 그 가족의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는 2007년 미국의 양봉업자 조지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98년 별들이 멸종한 시대 중국에서 인공수분에 종사하는 노동자 타오와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교차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좀 얘기하는데 물론 각각의 이야기들이 벌들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동물학자 윌리엄은 꿀벌을 연구하고 꿀벌에게서 꿀을 어떻게 채취할 것인지, 그러니까 벌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남긴 책이 쭉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미국의 양봉업자 조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음산한 그 베이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벌들이 사라진 후에, 벌들이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수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식물들의. 벌들이 사라진 중국에서 인공으로 꽃들에게 수술과 암술을 수분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은 또 과거 윌리엄과 조지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다시 발견하면서 꿀벌이 사라진 후에 지구가 어떻게 황량하게 변하는지를 잘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식물들이 씨앗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의 생산이 급감하는 게 당장 닥쳐오는 문제고요. 그러면서 식량 문제가 대두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유제품이 사라지면서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유제품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게 지구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이 마야 룬데라는 탁월한 작가는 벌들을 통해서 인류가 지구에 가한 이 폭력과 인류가 또 인류에게 가한 폭력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일 텐데요. 이 책의 저 후반부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CCD라는 게 있다네요. 군집 붕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군집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답니다. 꿀벌도 역사적으로 지금 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그러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아주 급감하고 있다 그럽니다.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하나는 마야 룬데라는 작가가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얻은 정보인 것 같은데, 이 소설에 따르면 1988년에 이르러 벌통의 수가 590만 개에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추측하는데, 하나는 독성이 든 살충제를 과다하게 뿌려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살충제를 뿌리면 벌들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벌들이 벌통이나 꿀을 모아놓은 집으로 못 가니까 헤매다가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꿀벌을 공격하는 바로와 진드기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 진드기가 벌들에게 붙어서 림프액을 빨아대서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상기후라고 해요. 폭염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꿀벌에게는 치명적인 멸종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천편일률적인 농작물 재배도 심각하다고 하네요. 농작물들이 당장 이익만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런 풍경은 벌들에게는 황량한 사막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제시하는 게 식물들의 그 DNA 변형 있죠. 유전자 조작도 아주 심각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결과 벌들이 사라지면서 이 소설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들이 없으니 꽃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전에는 어딜 가나 눈에 띄었던 흔한 과일과 채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2030년이 되자 육류 생산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축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우유와 치즈 없이 끼니를 이어가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공 연료 대체용으로 사용했던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생물학적 연료의 생산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꽃가루를 옮겨주던 벌들이 사라지니 해바라기 꽃도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인류는 다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했고, 따라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지구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증가율이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수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건 소설가들이 얘기하는 망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래학자들 그리고 동물학자들,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들의 죽음이 어쩌면 인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인 또는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발빠르게 알아채고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해야겠죠. 이 소설은 2098년 현재의 그 절망의 끝을 얘기하면서도 타오르는 노동자의 아이가 벌에 쏘여서 면역력이 없으니까 사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벌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발 좀 자연을 제대로 좀 지켜나가자 라면서 희미한 희망을 얘기하긴 합니다. 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불거진 이 문제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현실을 또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단면을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몇 권의 책은 조금 어려웠는데 이 책은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벌들을 가축으로 길들이면서 멸종으로 이끄는 인류의 현주소, 나아가서 지구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 말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인용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꿀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예, 어떻게 벌꿀과 꿀벌을 이렇게 헷갈렸는지. 통상 이런 실언이 나오면은 방송사가 뭐 편집을 하거나 자막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는데 못 알아차리게. 근데 자막조차도 벌꿀이라고 했어요. 벌꿀. 제가 보기에는 오금이라고 하죠. 오금. 구수록자 소리 음자 써서. 예, 예. 이 오금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옮겨 적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달이 났겠죠. 예, 뭐 또 만약에 오금을 훼손했다가는 또 살충제를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코스모스 졸업 시즌이더군요. 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오늘 졸업식을 가졌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방송 나가는 날짜로는 어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시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안 한 채 졸업하는 것은 왠지 좀 뭐 준비가 덜 된 것, 그리고 무책임한 것, 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취업은 그 학교에 또 어떤 실력, 능력, 척도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쓸한 졸업 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대학을 압살하려는 국가 권력의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취업이 급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예. 모든 걸 취업으로만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무모하죠. 예. 우리 졸업생들 중에도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졸업식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참 고생 많이 했고요. 어려운 시절에 또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깊은 축하의 말과 함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졸업과 함께 난 농부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낙향하는 우리 졸업생은 없습니까? 드물게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 우리 졸업생 중에 사회적 기업을 하는 농산물 거래를 하는 졸업생도 있고요. 상당히 보람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세계의 새로운 영역을 탐사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제 졸업생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문학 공부라는 게 정말 비실용적이잖아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효율적이 짝이 없는데. 아닙니다. 저기 음험한 댓글 부대원이 된다면 국문과 졸업도 뭐 그 썩 나쁜 이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적어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고 예. 새로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배출한 제자
중에는 또 우리 국민TV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영 PD도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뭐 인격도 실력도 뭐 김수영 PD만 보면은 이거 참 훌륭한 학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저는 김용민 PD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죠. 제가 또 김용민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제자인데 예. 뭐 저는 좀 아니에요. 제가 주진우 기자 추격기 라디오 극장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예. 우리 김 PD가 뭐 연출하고 까메오로 출연도 하고 그러던데 부럽기도 하고 언제 기회도 하면 나도 한번 출연시켜줘.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조 히데키 같은 이거 한번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력이 되는 대로 한번 교수님을 나레이터로 또 심지어 배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 방송 목소리가 참 좋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교수님. 예.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농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살충제 시리즈 마지막 권입니다. 우리 장피에르 까르띠에와 라셀 까르띠에가 함께 만나서 대담 형식으로 썼는데 정말 멋진 책입니다. 제목은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고요. 부제가 인간과 대지를 연결하는 한 농부 철학자의 삶과 사상입니다. 예. 피에르 라비는 알제리 남부 그 케나사 오아시스라는 데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오아시스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란 그야말로 오아시스죠. 그 삶을 하나의 기준돌로 해서 지구란 무엇인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숲이란 무엇인지 또 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들려줍니다. 이 피에르 라비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생명 농업의 선구자이면서 농업과 생태학을 연결한 농부이기도 하고 땅을 지키는 철학자이자 현실적인 신비주의자, 그리고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면서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고르면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를 선정한 이유는 한 문장 하나가 시적이에요. 시적이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순히 농업 경영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우리의 그 호흡에 섞여 있는 수많은 우주적 기운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몇 구절 읽어드리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는 우리 행성에 난 털과 같습니다. 활짝 깨인 감각을 갖고 가까이서 관찰해보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무는 단지 섬유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생리학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 안에는 마술과도 같은 일을 벌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무는 대지와 하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무는 대지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말 멋진 문장에 깊은 사유가 깃들어 있는 그런 이 책입니다. 제가 농사꾼의 자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대화 과정, 현대화 과정에서 농촌이 파괴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방을 비료나 살충제로 뿌려대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삶 자체, 문화적 자산, 환경적 자산까지가 다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농업이야말로 피에르 라비가 주장하는 생태적 또는 대지와 밀착된 그 농업이야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첨단 산업? 이건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인간들의 삶의 가능성을 또 희망의 연결 고리들 찾아가는 그런 첨단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그냥 1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구를 두고서 인간들이 해온 짓들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머니 대지를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이었죠. 우리 피에르 라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수익성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집단적인 가축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송아지를 하루 종일 사육장의 작은 우리에 가둬둡니다. 조금이라도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을 낳는 닭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서 질 좋은 계란과 고기, 우유를 얻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시간만 허락한다면 뒤에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피에르 라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 한 점, 계란 프라이 하나의 그 의미들을 되새겨봤으면 싶습니다. 아니 공장식 그 도축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여기 다른 책도 그렇지만은 피에르 라비도 계속 주장하는 게요. 지구를 착취하는 이유가 낭비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낭비. 예. 네,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 놀이들이 대부분 버려지기 일쑤고요. 그게 아프리카의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70배 이상을 먹어치우거나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식탁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많이 하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절제한다면,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게 결국은 내 삶을 존중하는 것이자 지구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생각한다는 게 거창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일상에서 조금씩만 실천하다 보면은 지구도 바꿀 수 있고 내 삶도 바꿀 수 있고 우리 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나라도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살충제 계란에 이어서 간염 소시지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낭비적 메커니즘, 그 산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고기를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또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또 산업화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한 품을 양산해내는, 그래서 공장식 밀집 사육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에르 라비가 채식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희생할 때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그 동물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동물을 소비하면서 보여주는 의식들은 상당히 엄숙하죠. 예. 그리고 토템을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살을 자기가 먹는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절차를 통할 때 그 삶도 아마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대단히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더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사실 인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냐, 무슨 돈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최저점을 수호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지는 못하더라도 연기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문학이. 네. 그리고 제동장치를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 꿈들이 모여서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존경을 드리면서 요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농업은 흙을 떠난 농업이 되었습니다. 대지는 이제 무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식물과 마찬가지로 흙 밖에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최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태양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따뜻이 덮일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식품을 재배해 먹고 물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 우리 이웃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사 먹고 공기까지 사 먹는 세계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비용도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력을 물과 공기라는 정말 지구적 자산들로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제러미 리프킨 못지않은 또 이런 통찰력과 현상에 대한 그런 분석이 또 느껴집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용사꾼들의 지혜와 사유가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젠가 그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분한테 아니 남들이 다 그 농약 안 친 식재료들을 선호하는데 형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야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나 관리 감독하는 데서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사실 적폐청산이란 말을 하지만은 이 적폐라는 게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이 농업 분야에서도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DDT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1979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그게 잔류에 있다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닭이나 이런 가축들을 검사하면은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해요.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약을 안 쳤는데 그래서 흉작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먹고 살아왔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지요. 뭐가 없는 거, 부족한 거, 없이 사는 거, 또 부족하게 사는 거, 거기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인문학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살충제 계란을 계기로 해서 농업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한 주간 지났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9월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세월 가는지 몰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이 대미를 장식하는 8월에 시가 있는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2017년 8월의 대미는 오늘 2시 반에 있을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만해의 시집 님의 침묵을 골랐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잘 아시듯이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혁명가이기도 하죠. 님의 침묵이란 시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925년 백담사에서 시를 완성해서 마무리한 시집입니다. 요즘에 식민지 시대나 해방 이후에 나왔던 오래된 시집들을 복각해서 찍어내는 게 뭐 일종의 붐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 님의 침묵도 26년 회동서관에서 나온 판이 아주 예쁘게 재디자인돼서 나와 있습니다. 시간 닿으시면은 서점에 들리셔서 님의 침묵을 펼쳐 읽어보시면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백담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만해 한용운이 아니라 일회 전두환입니다. 뭐 말장난이긴 합니다만은 한갓 일회가 만해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회 곱하기 만이 만해인데요. 네, 아재개그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광주 민주항쟁 얘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백담사라는 만해의 발길이 닿았고 또 만해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곳이 전두환이라는 살인자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님의 침묵 시집을 처음 펼치면은 군말이라는 서시격의 시가 나옵니다. 이 시 먼저 읽으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이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라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희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군말이라는 이 서시가 실려 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이랬는데요. 기루다 그러면은 뭐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다 또는 기르다 할 때처럼 기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해의 님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부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뭐 조국일 수도 있고 뭐 해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만해가 얘기한 님이나 당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집에서 특별하게 고른 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이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보면은 모든 윤리나 도덕 법률이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처럼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재용 재판이 있을 텐데 과연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 특히 법률이 이 황금의 제사 지내는 연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먼저 읽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 또는 그 사유의 맥락에서 각자 고유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근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를 일종의 당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독립한, 해방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였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저녁거리가 없어서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진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집도 없고 또 민족도 없는 사람에게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서 만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해방을 이룬 나라, 그리고 온전한 독립을 이룬 나라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때 비로소 당신은 내 눈에 보일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자들,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고 굴복하고 거기에 길들이는데 수단으로 작용해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기다리면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으니까 예. 이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한가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예, 문자를 봐야 이게 뜻이 이해될 수 있는 문어체적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듣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대략 뭐 이제 민적이라는 말은 이제 주민등록.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나에게 무슨 정조냐? 그 정조가 이제 그 정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뭐 순결이니 정조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 민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민적은 백성으로서의 적. 그러니까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적, 뭐 주민등록증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난민을 홀대하듯이 이렇게 어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때였군요. 예. 네, 식민지인으로서 자각이 투철했던 거죠. 예.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2번 읽어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만해 시 중에 비교적 짧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종종 얘기했지만 있을 때 잘하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 시민들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어렵사리 일궈낸 과정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은 정말 후회가 깊어질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짤막한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당신이 계실 때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니다.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하였습니다. 게다가 나의 성격이 냉담하고 더구나 가난에 쫓겨서 병들어 누운 당신에게 도리어 소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뉘우치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소활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조금 멀리 했습니다.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이룩한 이 민주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쌓이고 쌓인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응원이 각별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또 우리가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기도 하겠죠. 저는 사실 개혁,
개혁과 혁명 사이에 일어났던 대대적인 혁신을 기하려 한다면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이 핵심이다. 이거 뭐 너 개혁할 거야, 너 혁신할 거야 이러면서 질질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소모전 벌이고 이러면은 뭐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되치기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양식 따지다가 이 정말 대의를 그르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정말 뭐랄까요. 지금의 이 방송 개혁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허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세상의 변화, 사회 변화를 얘기할 때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편적으로 개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한국의 상태는 이런 혁명과 유신과 경장과 개혁을 아우르는 어떤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세계사의 새로운 실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방향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선은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지지도가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지율의 큰 흐름을 보건대는 우리 시민들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절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의 저항은 뭐 어디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이 반발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지, 그건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 시민들의 후회 없는 응원과 참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통해서 오늘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많은 화두를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시집에 좋은 시들 참 많아서 제가 한 10편쯤 골라놨는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예.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만해의 시집을 몇 번 만지작거렸었어요. 근데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서 이게 활자를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목소리로만 들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 망설였는데 오늘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예. 이건 언론에서 골목 상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 PD에게 아울러 바칩니다. 예. 나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그래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방초.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향기로운 풀을 밟는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어갈게요. 예.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만약에 이 님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감이 잡힐 겁니다. 읽어드렸듯이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이 서산에 지는 해가 붉은 노를 밟듯이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이 꽃머리에서 미끄럼을 타듯이 우리 만해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MBC나 KBS에서 수고하시는 기자들, 아나운서들, PD들께 나의 길이라는 시와 함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스님의 시인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 4절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극에 달하면 다 만나죠. 네. 작은 차이를 두고 다투서 그렇지 다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언제 흩날려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점. 그런 자들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직시하고 기억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한영운의 님의 침묵에서 많은 좋은 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재용 판결, 정의로운 판결이 나와서 오늘 이 방송을 오후에 늦게 듣는 분들에게 오늘의 시와 현실이 많이 싱크로율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감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